여러분, 혹시 네팔 카트만두 한복판에서 그 아주 시원하게 코카콜라를 들이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청량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 맛이나 병의 모양, 그리고 익숙한 빨간색 로고까지 우리가 아는 그 콜라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 병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조사가 미국 애틀란타의 코카콜라 본사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틀러스 네팔이라는 온전한 현지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콜라의 핵심 레시피인 원액만 본사에서 제공받고 실제로 병에 음료를 채우고 유통망을 관리하고 현지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모든 과정은 철저히 네팔 현지 기업의 이름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실 너무나 익숙하고 뭐 당연한 전략이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방금 말씀드린 이 철저한 비즈니스의 비밀을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하고 보수적인 곳, 바로 선교 현장에 이식하려는 아주 도발적인 문헌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깊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원쓰리 전략 시리즈의 8번째 챕터입니다. 네, 오늘 미션의 핵심은 사역의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본질로 연결하는 방법, 즉 선교의 브랜드와 실제적인 운용권을 현지인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법적, 재정적 설계를 파헤쳐보는 거죠.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코카콜라 비유가 오늘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 비유가 오늘 문헌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개념 하나를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바로 화이트 라벨링입니다. 저자는 이 화이트 라벨링과 또 이를 현실에서 굳건하게 버티게 해주는 3층 구조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역의 이양 과정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비즈니스 용어의 결합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자는 왜 굳이 이 개념을 선교 현장으로 끌고 들어온 걸까요? 그 화이트 라벨의 작동 방식을 먼저 짚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제조사가 제품을 만들 때 자사의 상표, 그러니까 라벨을 비워둔 채로 화이트 라벨 상태로 납품을 하잖아요. 아, 상표가 없는 백지 상태로 넘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품을 받아서 유통하는 회사가 자기들의 고유한 브랜드와 로고를 붙여서 시장에 파는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핵심 기술은 B사가 만들었지만 소비자들은 A사의 이름표가 붙은 서비스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거죠. 아, 우리가 매일 쓰는 앱들 중에도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맞아요. 저자는 이 구조가 선교 현장에서 외부인과 현지인이 맺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모델이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외부에서 온 선교사는 코카콜라 본사나 소프트웨어의 백엔드 개발자처럼 사역의 핵심 레시피, 초기 시스템 설계, 그리고 뒤에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만을 제공하는 겁니다. 철저히 상표가 없는 화이트 라벨 상태로 말이죠. 네, 반면에 현지인은 그 사역을 자신의 이름, 자신의 언어, 자신의 브랜드로 세상에 내놓고 모든 운영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전 심층 탐구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결론이랑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네요. 그때 자료에서 강조했던 게 현지인 바울은 외부 선교사의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책임지는 목자이며 사역이라는 프론트엔드 무대의 진정한 주역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하고 있어요. 외부인이 사역의 프론트엔드, 즉 무대 전면에 서서 자신의 이름과 브랜드를 내세우면 아무리 현지인들 역량이 뛰어나도 무의식적으로 수동적인 관객이나 단순한 보조자로 전락하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내 이름이 안 걸려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지시를 기다리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선교사가 무대 뒤인 백엔드로 싹 물러나서 화이트 라벨 상태로 시스템만 제공하면 현지인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역을 주도해야만 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사역의 체질 자체가 의존적인 형태에서 자립적인 형태로 완전히 도약한다고 분석합니다. 외부 선교사가 뒤로 물러나는 게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현지인을 주역으로 세우는 연결의 기술이네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명쾌하고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현실이 이론처럼 깔끔하게 굴러가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험난하죠. 특히 오늘 문헌의 주요 배경이 되는 네팔 같은 곳은 외국인의 활동이나 NGO 등록 요건이 엄청 까다롭고 규제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척박하고 엄격한 현장에서 그냥 당신들이 주역입니다 하고 끝낼 수는 없을 텐데 화이트 라벨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등장하는 현실적인 뼈대가 바로 저자가 제시하는 3층 구조입니다.
척박한 법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외부의 개입을 안전하게 숨기고 현지 주도의 사역을 생존하게 만드는 뭐랄까 건축 설계도 같은 거죠. 저자는 사역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층위가 견고하게 맞물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층 구조라. 현지 정부의 깐깐한 감시를 피하려면 일단 첫 번째 방어막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인 단체의 형태를 갖추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층이 바로 법적 구조입니다. 사역의 실제 내용이 교육이든 의료든 구호활동이든 상관없이 해당 국가의 법률 시스템 안에서 온전한 현지 NGO로 등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지부 형태가 아니라 현지 발기인들이 모여 만든 순수 현지 법인이어야 해요. 아, 서류상으로 외국 냄새를 완전히 빼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저자는 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의 사역이라도 정부 단속 한 번에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법적인 껍데기를 현지인 이름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치죠. 근데 결국 모든 조직과 사역이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는 건 결국 꼬리가 밟히기 마련일 텐데 자금 흐름은 어떻게 설계해야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 층인 재정적 구조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가장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요. 핵심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인 외자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내자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분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리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송금된 후원금과 현지 교회의 헌금 혹은 자체 수익금이 하나의 은행 계좌에 섞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회계감사나 자금 추적이 들어왔을 때 돈의 꼬리표가 뒤섞여 있으면 전체 재정이 동결되거나 불법 자금 유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거든요. 아, 아예 은행 계좌부터 회계장부, 집행 라인까지 외자와 내자의 트랙을 완벽하게 나눠서 투명성을 증명하라는 거니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층은 브랜딩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이트 라벨링의 시각적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건물의 간판이나 공식 문서, 직원들의 유니폼, 웹사이트 등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곳에서 외국 단체의 색채나 로고를 완전히 지우는 겁니다. 대신 철저하게 현지어와 현지 문화에 뿌리를 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세 번째 층, 브랜딩 구조 설명을 들으면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현장 실무자분들이나 행정 전문가분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현실적인 딜레마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 입장에 완벽히 빙의해서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고충이 예상되시나요? 3층 구조의 논리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사역 뒤에는 결국 본국의 후원자들이 존재하잖아요. 후원자들에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단체에 우리 한국 이름이나 로고는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힘들겠네요. 당장 매달 발송하는 선교 편지에 우리 로고 박힌 사진 한 장 넣을 수 없다면 후원자들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후원이 끊길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난 현실적 고충 아닙니까? 사역의 가장 아픈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문헌의 저자 역시 이 지점이 선교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또 흔히 타협하게 되는 딜레마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후원자들에게 가시적인 증명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실로 엄청나니까요. 그럼 저자는 이 치명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해법 혹은 타협안을 내놓습니까? 우리의 브랜드를 지우고 현지 브랜드를 내세우는 건 하면 좋은 전략이 아니라 사역이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조건이라는 겁니다. 생존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후원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본국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사역 전체의 법적 안전망과 현지인들의 자립 기회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논리입니다. 후원 패러다임 자체를 우리의 사역을 돕는 것에서 저들의 사역이 자립하도록 뒤에서 숨어 돕는 것으로 완전히 재교육해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 논리의 무게가 상당하네요. 성과를 포기하더라도 생존과 자립을 택해야 한다는 건데 이 지점에서 자료를 깊이 파고들수록 청취자분들을 대신해 던지고 싶은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외부에서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고 실제로는 외부 기획이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겉보기에만 로고를 지우고 100% 현지 단체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 관점에 따라서는 밖에서 볼 때 일종의 교묘한 속임수나 위장막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고를 숨기는 게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의문을 품거든요. 하지만 저자는 이 문헌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그 의문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한국 이름이나 외부 단체 이름을 지우는 과정은 은폐나 위장이 절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위장이 아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히려 그 사역과 교회가 진짜 현지 사람들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되돌려주는 진실의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진실의 과정이요. 네. 논리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애초에 그 땅에 세워진 병원이나 학교, 교회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가 끌고 가야 하는 공간입니까? 외부인이 아니라 현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거대한 외국 단체 간판이 붙어 있다면 저자의 시각에서는 오히려 그 간판이야말로 사역의 진짜 주인이 현지인이라는 본질을 가리는 가짜 위장막이라는 겁니다. 야, 완벽한 발상의 전환이네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떼어내는 게 현재 정부를 속이려는 꼼수가 아니라 이 공간과 사역의 진짜 주인은 당신들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행위라는 거군요. 정확히 그 관점입니다. 사역의 화려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본질과 진짜 주역을 직접 연결해주는 작업인 거죠. 좋습니다. 이게 위장이 아니라 사역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진실된 과정이라면 이제 실천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말로만 이제부터 당신들 겁니다 한다고 권력이 뚝딱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문헌에 따르면 선교사들이 당장 현실에서 내려놓아야 할 구체적인 실천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문헌은 추상적인 철학을 넘어서 매우 뼈아픈 실전 가이드를 제시하는데요. 저자는 선교사가 온전한 주도권을 넘기기 위해 당장 포기해야 할 10가지 실전 체크리스트를 나열합니다. 그중 권력 구조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은데요. 혹시 권력을 넘겨주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짐작하시나요? 조직의 권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인사권이나 이사회 같은 결정권 아닐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가장 먼저 꼽는 건 바로 통장 서명권입니다. 아, 은행 통장에서 돈을 직접 빼고 쓸 수 있는 결제권 아니요? 맞습니다. 재정의 집행 권한을 현지 리더십에게 온전히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화이트 라벨링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해요. 아무리 현지인을 대표로 세워놔도 은행 최종 서명을 외국인이 하고 있다면 현지인 대표는 영원히 결제를 기다리는 직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 진짜 보스니까요. 서명권을 넘긴다는 건 내 통제력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이사회 구성권입니다. 모든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과반수 혹은 전체를 현지인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외부 선교사는 의결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만 조언하는 고문으로 빠져야 한다는 거죠. 와, 이사회를 넘기면 단체의 방향성을 현지인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그 리스크까지 온전히 감수하라는 거군요. 또 다른 항목도 있습니까? 세 번째는 브랜딩 구조에서 잠시 언급했던 로고와 디자인의 결정권입니다. 문서 템플릿부터 간판, 웹사이트 도메인 소유권까지 시각적으로 외부 단체와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다 잘라내고 그 디자인 권한을 현지 리더십에게 넘기는 겁니다. 통장 서명권, 이사회 구성권, 웹사이트와 로고 도메인. 하나하나 듣고 보니까 정말 사역을 통제하는 심장 같은 것들이네요. 이렇게 다 넘겨주는 걸 들으니까 막 그런 비유가 떠올라요. 아이한테 두발 자전거 가르쳐 줄 때 결국 뒤에서 잡아주던 손을 놔야만 아이가 스스로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손을 놓으려면 넘어질까 봐 엄청 두렵거든요. 평생을 바친 사역자분들 입장에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 봐 참 두려운 일일 겁니다. 정말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저자도 그 두려움과 리스크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명권을 넘기고 이사회를 내어주는 순간 사역이 삐걱거리거나 재정적인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걸 인정하죠. 하지만 그 실수의 과정조차 현지 리더십이 자립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통과의례라고 주장합니다. 계속 통제권을 쥐고 있으면 안전해 보이겠지만 영원히 현지인 스스로 걷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결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자, 오늘부터 내 이름 지우고 통장 다 당신들한테 넘깁니다. 이러면 현지인들도 엄청 패닉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만약 그렇게 무책임하게 권한을 휙 던져버린다면 그건 화이트 라벨링이 아니라 그냥 사역을 내팽개치는 방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헌이 현실적인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방향성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밟아나갈 로드맵을 함께 고민하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어떤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오늘 다룬 8장의 내용은 구조적 원리 설명에 집중되어 있고요. 저자는 챕터 말미에 아주 중요한 예고를 남깁니다. 권력과 이름표를 내려놓는 이 뼈아픈 이양의 과정은 결과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는 5년에서 7년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수해내는 4단계 이양 로드맵을 상세히 다룰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 5년에서 7년에 걸친 마스터 플랜이 다음 장에 기다리고 있군요. 통장 서명권 하나 넘기는 데에도 철저한 훈련이 필요할 테니 그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이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밀도 높은 이야기들을 갈무리해 볼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1, 2, 3 전략을 통해 화이트 라벨링과 37 구조라는 치밀한 개념이 어떻게 사역을 생존하게 하고 자립하게 만드는지 파헤쳐봤습니다. 네, 오늘 문헌의 주장을 다시 요약해보면 외부의 이름과 로고를 지우는 것은 결코 현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는 교묘한 위장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진짜 주역인 현지인들에게 온전한 이름과 통제력을 되찾아주는 가장 정직한 진실의 과정이었죠. 후원자들의 오해를 감수하는 고충이 따르더라도 자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저자의 묵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철학을 가장 날카롭게 압축해주는 문장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문헌을 관통하는 아주 강렬한 아우트로 문장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화이트 라벨은 가면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화이트 라벨은 가면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와, 남의 이름을 지워야 비로소 진짜 주인의 얼굴이 반사되어 보인다는 이 비유, 뇌리에 아주 깊게 박히네요.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문장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스스로의 이름을 지워내고 권한을 넘기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비단 선교 현장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수십 년간 피땀으로 회사를 일궈낸 창업자가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 혹은 평생을 품에 안고 키워온 자녀가 이제 온전한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 부모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과감히 내려놓고 완벽하게 퇴장해야 할 때, 결국 가장 위대한 리더십, 가장 성공적인 사랑의 완성은 내 존재가 더 이상 그곳에 필요 없어지도록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지워내는 과정이 아닐까요? 정말 깊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일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기꺼이 그 이름표를 떼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존재하는 법,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남겨야 할 유산이 아닐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예고된 5년에서 7년의 마스터 플랜 4단계 이양 로드맵을 해부할 다음 문헌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깊은 사유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